안녕하세요. 강대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이고 길이가 이만한 것으로는 세계 최초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오디세이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작품은요, 기원전 8세기에 호메로스라고 하는 분께서 일리아스와 더불어 두 작품을 쓰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지는 작품입니다. 오디세이아는 일리아스와 마찬가지로 서사시라고 하는 장르에 속하는데요. 서사시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사실 정의하라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서사라고 하는 말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시라고 하는 말은 운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사시란 무엇이냐? 운율에 얹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 시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 시라고 하는 부분, 그 운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장단단 육복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단단, 장단단, 장단단 이러면서 그런 게 6번 나오면 한 줄이 되거든요. 일리아스는 이와 같은 행이 15,000번, 그리고 오디세이아는 12,000번 나오는, 우리가 좋은 작품을 소개할 때 이 작품이 어디가 좋은지,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지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대개 3가지로 설명합니다. 내용과 형식과 의미에 대해서. 자, 저도 이걸 결국 다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우선 이 작품이 그것들 외에도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서양 최초의 작품들이기 때문에요. 그 후대 사람들이 다 이걸 본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의 작품들을 알려면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들 일종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서양 사람과 소통하려면은 이거 반드시 아셔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디세이아로 좀 범위를 좁혀야 되는데요. 사실 일리아스 읽지 않아서 나는 오디세이아 못 읽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 오디세이아는 일리아스에 비해서 훨씬 읽기가 쉽습니다. 저는 오디세이아 먼저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등장인물이 조금 더 적고요. 사건이 이렇게 한 개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그 작품의 내용은 대개 아실 겁니다. 아, 나 그 오디세이아 얘기 알아.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트로이아 전쟁터에 갔던 영웅이 바다에서 모험을 겪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을 괴롭히는 악당들 쳐부수는 거지.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야, 이거 작품 펼치면은 여기 벌써 그냥 모험이 나오기 시작하겠구나. 재밌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여러분들 펼치시는데 작품 한번 실제로 보세요. 맨 앞에 보면 얘기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맨 앞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가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서 다니는 게 한참 나와요. 그러다가 오디세우스가 나오는데 별 모험을 안 해요. 그냥 뗏목 타고 가다가 파손되는 게 답니다. 아, 이거 언제 나오나? 그러면은 전체 3분의 1 정도 지나가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디세우스의 유명한 모험이 나오고 그 모험 끝나면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디세이아의 3가지 주제 중에 2가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귀환 뒷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2부분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 젊은이의 성장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세이아는 3가지 주제가 3부분으로 나뉘어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다니는 이야기, 여기는 젊은이의 성장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들이 먼저 앞부분에선 집에 있다가 고향에 있다가 아버지의 전우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첫 번째 네스토르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그 트로이아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얘기합니다. 매우 사실적인 모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4권에는 메넬라우스를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환상적인 모험한 것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런 걸 들으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의 앞에 나오는 4권의 모험에서 아들의 그 말하자면 성장 여행을 통해서 아들이 이렇게 훌쩍 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버지가 복수하는데 아들도 그 옆에 서가지고 거의 아버지와 비슷한 몫을 하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자, 이렇게 맨 앞에 4권의 젊은이의 성장, 그 다음 8번은 신드바드의 모험처럼 뱃사람의 모험담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12권은 집 떠난 사람이 귀향하는 이야기, 귀향자 모티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4권이 4권, 8권, 12권 나뉘어서 젊은이, 뱃사람, 귀향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사실 우리가 작품을 보면 오디세우스가 제일 먼저 겪는 일은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가 있어요.
요거 이야기의 발전에서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영화에서 우리가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거요. 현재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 그거에 제일 먼저 쓰인 게 바로 요 오디세이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벌써 그런 이야기 방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신기한 일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트로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떠나는데 거기서부터 대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작품을 다루긴 하지만서도 그냥 거기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이 트로이아를 떠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해적질입니다. 사실 해적질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대개 독자들은요, 이 주인공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그래야지 어떤 감동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디세우스하고 자기를 동일시하기가 쉬운데, 아니 오디세우스가 시작하자마자 해적질을 하다니 이거 나쁜 짓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해적질은 당시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일부였어요. 심지어 오디세우스 아들 텔레마코스가 네스토를 처음 만났을 때 네스토르가 혹시 당신 해적 아니냐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오디세우스가 지금 쳐들어간 요 지역은 얼마 전까지 트로이아를 도와줬기 때문에 말하자면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거기를 막 공격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동료들이 너무 성급하게 잔치를 막 하고 있다가 그 적들의 지연병이 오는 바람에 패해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오디세우스가 여기서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얻었다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무스 만났을 때 오디세우스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요 그 포도주 얻는 과정은 거기 마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폴론의 사제였는데 특히 요 집안을 굉장히 잘 보호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고맙다고 오디세우스에게 좋은 포도주를 줬어요. 오디세우스가 받은 이 포도주는요, 당시에 일반인들이 먹던 포도주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히랍 사람들은 술하고 물하고 섞어 마셨거든요. 술이 4분의 1, 물이 4분의 3. 그런데 그 술이라고 하는 게 와인이에요. 오늘날의 와인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개 12도에서 15도 정도 되는 건데, 그거를 4분의 1로 했기 때문에 맥주 정도로 3, 4도 정도 되게 만들어서 먹었던 겁니다. 거의 물을 그 알코올로 조금 소독해서 먹는다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지금 여기 마로넥에서 받은 이 포도주는 어찌나 좋은 것인지, 이게 한 그 20대 1 정도로 섞어도 물이 20분의 1 정도 그렇게 돼도 굉장히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그 오디세우스가 그 하얗게 뾰족 모자를 쓰고 있어요. 오디세우스는 조금 마법적인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법사처럼 저렇게 뾰족 모자를 씌우는 것이 일반적인 도상이고요. 가운데 저렇게 그 머리에 스머프 모자 쓴 사람 있죠? 저건 프리기아 모자라 그래서 동방 사람들의 그 복색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X밴드를 하고, 그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있는 그 오디세우스에 비해서 저 마로는 타이즈 같은 거 신고 있죠. 북쪽에 좀 추운 지역 사람이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자루를 주고 있는데 축 처져 있습니다. 나중에 바람자루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안에 좀 무거운 게 들어있구나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히랍의 동남쪽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9일 동안이나 어디로 떠밀려 가게 됩니다. 여기서 9라고 하는 숫자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9수 넘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따금 하시는데, 히랍에서도 9가 일종의 한계수입니다. 그래서 9일 동안 어디로 떠밀려 갔다라는 거는 이제 현실 세계를 떠나서 뭔가 환상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오디세우스가 현실 세계로 돌아올 때도 9의 2배인 18일 동안 여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갔더니 뭐 해를 끼치지는 않고요. 자기들이 먹는 로토스를 주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굉장히 맛이 좋고요. 한 가지 이 로토스의 효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이고 귀향이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 머물고 싶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 혹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가지고, 로토스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나중에 연꽃이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속된 신화책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연밥 먹는 사람들, 연실 먹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 학자 중에 여기
혹시 연꽃 열매 중에 마약 성분이 있는 게 있을까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조사를 해본 사람이 있는데 그 식용으로 쓰이는 연꽃 열매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마약 성분은 좀 없었던 것으로 마약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는 가상의 열매인데요. 요거 오디세우스가 이 앞으로 겪어가는 모험들을 이렇게 유혹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무엇의 유혹이냐? 무책임의 유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너무 어렵고 그럴 때 뭐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그냥 차라리 없어져 버리고 싶다. 좀 딴 데 숨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로토스 열매도 바로 그와 같은 무책임의 유혹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디세우스 일행도 두 사람이 그거 먹고 안 오려고 그런 걸 억지로 끌고서 딴 데로 갔어요. 그 다음 모험이 여러분들이 아마도 가장 잘 알고 계실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무스에게 갇혀가지고 일행이 몇 명 잡아먹힌 끝에 간신히 눈을 찌르고 도망쳤다라는 그겁니다. 요 외눈박이 괴물은 폴리페무스인데요. 폴리라는 말은 많다란 뜻이고 페모스란 말은 명성이란 뜻이에요. 영어에 지금 페이머스하고 같은 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요. 폴리페무스. 대개 외눈박이 괴물들은 퀴클롭스라고 부르죠. 그거는 종족 이름이에요. 원래 둥근 눈이란 뜻입니다. 자, 오디세우스 일행은 가다가 어떤 섬을 하나 발견했어요. 사실은 섬인지 아닌지 아주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디세우스 배가 여러 척 있었거든요. 다른 배들 다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는 자기 배만 가져가서 또 그 동료들을 바닷가에 기다리게 하고 그중에 12명만 데리고서 어떤 동굴에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주인은 없고요. 거기에 막 새끼 양, 새끼 염소, 치즈, 우유 이런 것들이 그득합니다. 동료들은 얼른 그걸 가지고 도망가자 그러지만은 오디세우스는 내가 여기 주인 만나가지고 교제도 하고 선물을 교환하겠다고 그래요. 사실 옛날에 귀족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선물을 교환했고요. 그 선물이 굉장히 먼 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는데 주인이 왔어요. 오자마자 엄청난 바위 문을 막습니다. 이건 나중에 달려들어서 여럿이 밀어봤지만은 도저히 열 수가 없어요. 오디세우스 일행이 많이 잡아먹힌 게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자, 폴리페무스는 들어와가지고 자기 일을 막 하다가 구석에서 작은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야, 니네 누구냐? 라 그러니까 맨 처음엔 우리 트로이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상대방이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우리를 잘 접대 좀 해달라 그러는데 대답도 안 하고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패대기를 쳐서 그냥 토막내서 먹습니다. 이 폴리페무스는요, 자기가 기르는 양들은 젖만 짜고 굉장히 애지중지해요. 사람들 나타났을 때만 이렇게 고기를 먹는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오디세우스는 그걸 죽이질 못해요. 죽이면은 그 바위문을 열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다음날 아침에 2명 죽고 저녁에 또 2명 죽고 6명이나 죽게 됩니다. 어쨌든 요 사람이 사람 아니죠. 요 괴물이 낮에 나갔을 때에 그 사이에 오디세우스 일행은 동굴 안에서 아주 긴 올리브 장대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걸 깎아가지고 일종의 나무창을 만들어서 똥더미 속에 숨겨놨다가 그걸 가지고 저녁에 눈을 찌릅니다. 그 전에 폴리페무스가 들어와서 2명 또 잡아먹었을 때 오디세우스가 마론에게서 받은 포도주를 권합니다. 폴리페무스는 전에도 포도주 마셔본 적 있지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야, 이거 어디서 난 거냐? 너 굉장히 좋다. 너 이름 뭐냐? 내가 너를 특별히 접대할게. 그러니까 그때 오디세우스가 자기 자신을 우티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노바디에 해당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번역자들께서 아무도 안 혹은 아무도 아니라고 옮기는 그런 이름입니다. 요거 그 후에 영화 같은 데서도 트릭으로 많이 사용했고요. 아마 여러분 요걸 라틴어로 하면 네모고요. 네모를 영어로 읽으면 니모예요. 그래서 니모를 찾아서 라고 하는 영화에도 바로 요 이름이 나왔습니다. 요거 나중에도 중요한 그 트릭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 폴리페무스는 야, 오티스야, 아무도 아니야. 너는 내가 맨 마지막에 잡아먹을게. 그래 놓고 자요.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낮에 준비했던 말뚝을 동료들과 함께 눈에 박습니다. 이 폴리페무스는 눈이 찔려가지고 비명을 지르자 밖에 동료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누가 그랬냐고 동료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야. 그러니까 동료들이 아무도 안 그랬으면 너 기도나 드려라 라고 그리고 가버립니다. 자, 우리가 저 그림 볼 때요. 그림 오른쪽에 이렇게 그 폴리페무스가 앉아가지고 손에는 사람이 팔 다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림 그 왼쪽에 4명이
이렇게 나무창을 가지고 눈을 찌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앞에 맨 앞에 선 사람이 술잔을 이렇게 입에다 갖다 대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그림 안에 동시에 세 가지 시간대가 표현됐어요.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데 술을 주면서 눈을 찌르는 걸로 원래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 저렇게 그렸고요. 저기 한 가지 주목하실 거는 사람들 머리 위에 뱀이 그려져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제일 좋은 해석은 직유법으로 보는 것일 듯합니다. 마치 뱀이 물은 것처럼 날카롭게 찔렀다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그려진 물고기는 뭐냐? 이거는 아마도요 폴리페무스가 마치 물고기가 먹이를 받아 먹듯이, 그러니까 낚시에 걸려 있는 먹이를 받아 먹듯이 그 술을 받아 먹었다라는 뜻으로 이것도 직유로 읽는 게 아마 가장 좋은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폴리페무스가 이름을 물어보자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우티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속임수로 작용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냥 속임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웅들이요, 영웅 이야기를 쭉 보면은 영웅이 꼼짝도 못하게 저기서 어떻게 벗어나나 싶을 그런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도 지금 그런데요. 이것을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미소한 존재인지 그거를 고백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또 저승에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승 여행자로서의 그 지위도 이것으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자면요. 폴리페무스가 문을 더듬더듬 하고 있어요. 날이 밝으니까 양과 염소들이 밖으로 막 달려나갑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양을 3마리씩 묶어가지고 자기 동료들이 그 가운데 양의 배에 매달려서 나가게 합니다. 자기는 대장 수컷, 워낙 큰 양이어가지고 따로 딴 놈하고 묶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나갑니다. 자, 오디세우스의 탈출 장면, 야코브 요르단스가 그린 그림 보시죠. 거인이 더듬고 있는데 거기 양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나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탈출하게 되자 여기서 그냥 갔으면 좋은데요. 이 영웅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막 밝힙니다. 야, 이 머저리야, 나는 우티스가 아니라 오디세우스다 라고요. 이거 어찌 보면요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일화예요. 이 폴리페무스가 엄청난 바위를 뜯어가지고 막 산으로 던져서 이렇게 산에서 바위를 던져가지고 산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그 오디세우스 동료들이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하고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인 포세이돈에게 저놈 혼 좀 내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는데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 그림에 보시면 베이클린이 그린 사실은 저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산을 뜯어가지고 막 던지는데 저기는 바위를 던지는 그런 그림이 있네요. 오디세우스가요 처음에 한번 바위를 던져가지고 동료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배가 조금 멀어지니까 다시 또 막 소리를 질러요. 오디세우스의 모험은요 일종의 성장 소설로 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디세우스가 모험하기 전에는 조금 못한 사람이었다가 모험이 끝나면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사실 우리가 모험을 한 단계 지날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그거 찾아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 폴리페무스 모험에서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무모하고 호기심만 많은 사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거의 밑바닥이고요. 어찌 보면 이것이 오디세우스의 성격 변화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아무에게나 정보를 잘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아테네 여신까지도 속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폴리페무스를 떠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 때 계속 나쁜 일만 이렇게 쌓아놓으면 아마 보거나 듣는 사람이 힘들겠죠. 그래서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 조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엔 조금 좋은 일입니다. 어디에 갔더니 바람들의 왕이 살고 있어요. 아이올로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떠다니는 섬에 살고 있고요. 오디세우스를 한 달 동안 잘 접대를 한 다음에 바람자루를 주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저는 여기 저 그림 볼 때마다 슈퍼맨 복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게 우리가 볼 때 약간 오른쪽에 자, 첫 번째 그림에 약간 오른쪽에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속에는 파란 옷, 겉에는 빨간 망토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그 옆에 그 왕 하나가 자루를 이렇게 묶고 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쁜 바람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고 좋은 바람만 남겨가지고 서풍만 남겨서 오디세우스를 집에 가게 해줍니다. 거기 인장도 그 옆에 하나 있는데 자루 보세요. 굉장히 빵빵하죠. 아까 술을 담았던 마론의 그 자루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오디세우스는 이걸 가지고 사실 지도자들은 일을 너무 자기가 다 하면 안 되고요. 남들한테 좀 나눠주고 자기는 그 큰 일만 결정해야 되는데 오디세우스가 여기서 너무나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며칠 동안 돛을 자기가 직접 조종을 했어요. 아흐레 동안 자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다시 아흐레입니다. 그러다가 고향 앞에 가가지고 드디어 사람 소리도 들리고 막 이제 연기도 보이고 그러는 순간이 됐는데 그만 거기서 깜빡 잠이 들어요. 오디세우스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중요한 순간에 잠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약간 기면증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야, 이 안에 뭐 좋은 거 들었나 보다. 한번 열어보자. 그래갖고 열었더니 거기서 온갖 나쁜 바람이 나와가지고 그만 조금 전에 떠났던 그 아이올로스의 섬으로 다시 갑니다. 오디세우스가 다시 가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번엔 도와주질 않아요. 우리가 당신이 집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줬는데 다시 돌아온 걸로 봐서 당신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오디세우스에게는 배가 12척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오디세우스가 바다에 모험을 하는 데는 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한 척만 있어도 될 텐데 여기 오디세이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디세이아는 민담이 변해서 된 서사시라고요. 그래서 민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끼리 서로 재밌자고 만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트로이아하고 연결시키느라고 트로이아에 갔던 영웅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일리아스에 보면은 트로이아에 간 사람들은 다 왕이기 때문에 배가 여러 척 따라다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디세우스도 12척이나 지금 따라서 가고 있어요. 요거 사실은 뱃사람에 모험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폴리페무스 모험 때도 야, 11척 기다려라. 그리고 배 한 척까지 가서도 사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바닷가에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그 바람자루 열었을 때 조금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12척이나 있으면 바람자루가 열려서 막 폭풍이 나오면요. 배가 다 뿔뿔이 흩어져야지. 조금 전에 온 대로 고스란히 가는 거 이상하죠? 그래요. 그런데 12척이 어쨌든 아이올로스에게 고스란히 간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는 그냥 한 척 이야기인데 12척으로 억지로 바꿔가지고 약간 어색한 점이 생긴 데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아이올로스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노를 저어가지고 라이스트리고네스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이상하게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북유럽처럼 되어 있습니다. 빙하 침식 지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오르 지형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바닷가까지 절벽들이 와 있고요. 거기 좁은 입구를 통과하면 굉장히 넓은 안전한 포구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라이스트리고네스인들에게 가가지고요.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제일 바깥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파견했는데 곧 그 정탐꾼들은 엄청난 식인 괴물을 만나고 거기 식인 괴물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바위를 던지고 막 배를 부수고 사람들을 다 꼬챙이에다가 꿰어가지고 식사거리로 가져갑니다. 오디세우스는 맨 바깥쪽에 있다 간신히 밧줄을 끊고서 도망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상하게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확 압축이 되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어떤 집에 갔더니 거기 부인이 자기 남편을 부르는데 남편이 광장에서 회의하다가 달려와가지고 한 줄 위에서 회의하고 있었는데 한 줄 건너에 벌써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점심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몰려오는 장면이 있고서 몇 줄 지나지 않아가지고 막 식사거리로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원래는 요게 퀴클롭스처럼 사람 잡아먹는 괴물 이야기, 거인인 괴물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이야기를 다른 때는 저 이야기를 공연하다가 이게 문자로 정착하면서 둘 다 들어간 거다. 한 이야기 이미 폴리페무스 이야기를 길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압축해 놓은 거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거 아예 빼버리지 왜 이건 얻냐. 요거 자체적인 재미도 있고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디세우스의 지나치게 많은 배를 없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디세우스 배 11척 잃어버리고 혼자서 가면서 좀 더 뱃사람의 모험 이야기에 가깝게 그렇게 됩니다. 여기를 떠나서 오디세우스 일행이 이제 배 한 척만 가지고서 또 굉장히 유명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키르케라고 하는 마녀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냥 골자만 말씀드리자면요. 키르케가 오디세우스 일행을 접대한다고 음식을 줬는데 거기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고 전부 돼지로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좀 사람이 적어져서 그런지 이제 좀 조심성 있게 행동합니다. 바닷가에서 두 패로 나눠가지고 한 패는 바닷가에 기다리고 한 패가 정탐하기로 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바닷가에 기다리고 있는데 정탐조로 뽑힌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숲속에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그 안에서 여자가 노래를 하면서 길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자와 늑대가 우글우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쪽 구석에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그 짐승들이 꼬리를 치면서 사람에게 다가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약을 먹여서 이렇게 된 거다라 그러는데 그게 원래 짐승인데 약 먹여서 순해졌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사람이 약 먹고 변한 것인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돼지로 변하는 걸로 봐서 여기 짐승들도 원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옆에 이렇게 그림 보시면요. 돼지에 둘러싸여 있는 키르케가 있는데 조금 좀 희화적으로 그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키르케가 물에다가 이렇게 독을 푸는 장면은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거는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키르케가 굉장히 독을 잘 사용하고 그런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으로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이 전부 돼지로 변했을 때 한 사람은 밖에서 들어가지 않고 있었어요. 에우릴로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우릴로코스가 달려가서 바닷가에 기다리고 있는 오디세우스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자기 동료들을 구하러 가는데요. 중간에 젊은이 모습을 하고 나타난 헤르메스와 마주칩니다. 자, 앞에 그림에 보시면요. 이게 알렉산드로 알로리라고 하는 분이 이탈리아의 그 옛날 은행 건물에 천장과 벽에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제일 가까운 쪽에 그 키르케가 앉아있고 그 앞에 사자하고 늑대가 있는데 좀 사실적으로 그려지진 않았죠. 이 동물원이 발전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맹수들을 잘 그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키르케는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서양의 르네상스 이후의 그림에서 가슴을 드러낸 존재가 나오면은 여신이거나 여신급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쪽에 그림 맨 뒤에는 그냥 어떤 거인들이 바위를 들고 달려가고 그 앞에 작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배가 부서진 게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라이스트리고네스인들 사건이고요. 그 중간에 오디세우스가 오다가 날개 모자를 쓴 헤르메스를 만나는데 이 헤르메스가 몰루이라고 하는 약초를 줍니다. 오늘날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 그 상표도 있는 모양이에요. 저걸 알고서 쓴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 약초를 먹으라는 건지 그냥 부적처럼 갖고 있기만 해도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먹었던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어쨌든 요게 있으면은 마법에 저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이걸 가지고 도착합니다. 그러자 키르케가 다시 아까처럼 독을 탄 음식을 내놓는데 오디세우스가 그걸 먹고도 변하지 않아요. 자,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워터하우스의 그림입니다. 신기하게 그렸어요. 키르케가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엔 술잔을 이렇게 내밀고 있고요. 키르케의 발, 우리가 볼 때 오른쪽 아래쪽에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모습은 키르케 뒤쪽에 거울에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그 팔 밑에서 이렇게 칼을 뽑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독탄 것을 줬지만 오디세우스는 변하지 않고요. 헤르메스가 가르쳐준 대로 칼을 뽑아들고 위협합니다. 여기 굉장히 민담에 많이 나오는 요소들이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법을 사람에게 이렇게 씌울 수 있는 그런 약이나 여기 사실 지팡이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지팡이가 여기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일행을 돼지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 학자들 사이에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지팡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마법에 저항하는 다른 마법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지금 민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세이아는 일리아스에 비해서 이런 민담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오디세우스가 변하지 않고 위협을 하자 키르케가 깜짝 놀라서 당신이 오디세우스냐고 자기와 잠자리에 들자고 합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상대에게 내가 옷을 다 벗었을 때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자기
애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종류의 마녀가 섞여 있다라고 학자들이 설명해요. 마녀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남자를 만나자마자 짐승으로 만들거나 없애버리는 종류가 있고 유혹해가지고 어느 정도 살다가 없애버리는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여기 겹쳐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오디세우스는 헤르메스에게서 배운 대로 이렇게 맹세를 받아내고 그의 애인이 되어준 다음에 키르케의 애인이 되어줘서 자기 부하들을 다시 다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닷가에 있던 동료들까지 불러다가 1년 동안 축제같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오디세우스도 사실은 거기서 그 음식을 먹고서 약간 집을 잊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1년 뒤에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만 집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키르케가 뜻밖에도 그 전에 저승을 다녀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꼭 갈 필요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오디세우스 집에 가는데 길은 키르케가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히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웅에 대한 어떤 관념이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히랍에서는 영웅들이 온전한 존재가 되려면 저승에 꼭 한 번씩 갔다 와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도 테세우스도 여기 갔었고요. 페르세우스의 모험도 이와 비슷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웅들의 저승 여행이 가장 잘 묘사가 된 게 바로 오디세이아 11권이에요. 그리고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로마 시대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에다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어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이 부분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단테의 신곡에 보시면은 단테가 지옥과 연옥을 여행할 때 베르길리우스가 그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테가 이분을 안내자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베르길리우스가 저승 가는 이야기를 자세히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테가 그것을 자세히 쓴 이유는 바로 오디세이아 11권의 저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단테 읽으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단테를 읽으려면 베르길리우스를 알아야 되고 베르길리우스 이해하려면 오디세이아를 알아야 됩니다. 서양의 유명한 고전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부터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의 모든 영웅들이 떠나는 저승여행, 오디세우스가 가는데요. 여기 저승은요, 여러분 서쪽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이 해지는 땅이고 어둠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러면 동풍을 받아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고요. 오디세우스는 여기서 그 북풍을 받아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오디세우스가 가 있는 키르케네 집에 가 있는데요. 이 키르케는 태양신의 딸이에요. 아마도 세계의 동쪽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렇게 보시려면 시계를 떠올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북극 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이 세상입니다. 글자가 있고 그 바늘이 돌아가는 그 하얀 판, 그게 땅이고요. 땅이 마치 피자처럼 펀펀하고 둥글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자를 한 판 주문했다 그러면 치즈 크러스트에 해당되는 그 테두리가 있죠. 그리고 둥근 시계를 생각하면 대개 그런 데는 나무 테두리를 둘러놨는데 그게 땅을 두루 도는 오케아노스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시계의 3시 방향, 그 동쪽에 가 있다가 북풍을 받아가지고 6시 방향으로 돌아서 9시 방향 서쪽에 있는 저승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거 학자들이 그냥 해석한 겁니다. 그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거기 뭐 키르케가 저승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뭐 강이 2개가 만나고 바위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이거 가지고 길 찾을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은 이야기에서는 찾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도착해서 오디세우스는 키르케가 시킨 대로 땅에다가 구덩이를 파고요. 거기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홀령들은 거기에 와가지고 그 피를 마시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여기 저승이 오늘날 널리 알려진 저승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가 널리 퍼져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서 벌 받는데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알고 있고 불교에서도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이 세상에 죽은 다음에 벌 받는다는 개념은 사실은 기독교 시대 이후에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 저승이 나쁘기는 한데 나쁜 이유가 뭐냐, 그냥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힘없이 그림자로 떠돌아다니게 돼서 그런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디세우스가 여기 가는 이유는요, 전설적인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알렉산드로 알로리 선생님의 그림이에요.
자, 앞에 그림에 보시면요, 그 오른쪽 아래 구석에 그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이렇게 피를 받고 있고요. 가운데에 오디세우스하고 테이레시아스가 있고요. 왼쪽 아래에 거기 오디세우스의 어머니 홀령이 보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간 목적은 사실 테이레시아스 만나는 거지만은 어머니를 만나서 고향 소식에 대해서도 조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사실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오디세우스의 등 뒤쪽에 거기 그 누워가지고 독수리에게 간 파먹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티티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저승에서 벌 받는 사람들이 몇 그려져 있는데요. 티티오스의 거기 발치에는 어떤 사람이 돌을 굴러 올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돌을 언덕 위로 굴러 올려야 한다라는 시시푸스고요. 물속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사실은 그 부하들 뒤쪽에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물이 도망쳐 버리는 탄탈로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앞에 화면에 잘 보이지 않고 있네요. 이런 사람들은 저승에서 벌 받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저승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동원되는 일종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아이네이스에도 이런 비슷한 목록이 있고요. 심지어 단테의 신곡에도 이와 같은 목록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여기에 가가지고 테이레시아스한테 별로 듣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트리나크리아에서 그 태양신의 소들을 건드리지 말고 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뿐입니다. 아마도 그 저자가 오디세우스로 하여금 저승 여행을 하게 하는 것은 영웅들이 다들 저승을 갔다 와야지 온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저승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갔다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시계에서 9시 방향에서부터 북쪽으로 돌아가지고 12시 방향으로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디세우스는 이제 집으로 떠나야 하는데요. 여기서 그 키르케가 길을 다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테이레시아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여기 그 키르케가 가르쳐 준 위험 중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노래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죽게 하는 세이렌입니다. 요 세이렌에서 오늘날의 사이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세이렌들은 보통 그 나중에 히랍에서는 뭐든지 셋으로 변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도 셋으로 잘 그려지는데 원래는 둘입니다. 히랍어에 그 단수 복수 말고 두 개를 가리키는 쌍수라고 하는 그런 수들도 있습니다. 오디세이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 굉장히 유명합니다. 드레이퍼가 그린 그림인데 아주 그냥 그 세이렌들이 저기는 사람처럼 대개 그려지고 하나만 제일 가운데쯤에 있는 세이렌 하나만 약간 인어같이 그려져 있어요.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에게 여기 그냥 지나가면은 다들 죽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귀는 전부 밀랍으로 막으라고, 말하자면 초 같은 걸 짓이겨서 귀를 막고요. 혹시 오디세우스가 들어보고 싶으면은 돛대에다가 몸을 꽁꽁 묶고 들으라고, 그리고 혹시 풀어달라고 몸부림치면은 더욱더 세게 묶기로 약속을 하라고. 그래갖고 저 그림에 보시면은 오디세우스가 눈이 좀 뒤집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꽁꽁 묶고 있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아래에 작은 도기 그림도 있는데 거기에도 돛대에 이렇게 몸을 묶고 있고요. 세이렌 중에 하나가 마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떨어져 죽고 있어요. 요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돛대라고 하는 게 세로축하고 가로축이 있어서 십자가 같기 때문에 저거는 주님의 돛대에 주님의 십자가에 몸을 묶고서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런 설명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스피노자는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민불복종의 어떤 모범 같은 걸로 해놨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여기 자기를 풀라고 막 명령을 내렸는데 부하들이 오히려 꽁꽁 묶었어요. 오디세우스가 왕인데 부하들이 명령을 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지도자가 미쳐가지고 내리는 명령은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러한 그 일화예요. 자,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을 통과하고 세이렌들은 거기서 뭐 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저기 신화적 존재들, 마법을 가진 존재들은 마법이 통하지 않으면 그 마력을 잃어버리거나 죽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지나서 오디세우스가 다음에 만나는 위협은 카립디스와 스킬라입니다. 이렇게 좁은 해역으로 지나가야 되는데요. 한쪽에는 하루에 물을 3번씩 빨아들였다가 내뱉는 무서운 소용돌이가 있고요. 다른 쪽에는
이 바위 벽에 동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머리가 6개 달린 괴물이 튀어나와가지고 6명씩 물어갑니다. 소용돌이가 카립디스, 괴물이 스킬라로 되어 있어요. 자, 앞에 보시는 그림에 우리가 볼 때 왼쪽에는 오디세우스가 돛대에 몸을 꽁꽁 묶이고 있는 게 그 실루엣으로 보이고, 그 왼쪽 아래쪽에 세이렌들이 노래는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저 뒤쪽에 같은 그림의 오른쪽 뒤에 거기 오디세우스가 창을 들고서 자기 동료들이 검게 그려진 그 괴물에게로 물려가는 것을 어떻게 싸워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스킬라는 원래 머리가 6개인 괴물로 되어 있는데요. 옛날 그림에 그 괴물들은 여성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까지는 아름다운 여인이고 하체에 무슨 뱀이나 물고기나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거 심리적으로 설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젖 먹으면서 여성의 가슴까지는 많이 보지만은 그 밑에 부분은 어린 우리에게 금기의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괴물이 있는 걸로 상상하는 것으로, 금지된데 저기 뭐가 있어서 저러는 걸까? 뭔가 무서운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에도 괴물이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가슴까지는 여자로 그리고 하체에 여기 허리춤에 개들이 잔뜩 있는 걸로 그렇게 그려놨네요. 개 짖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저렇게 그린 것입니다. 어쨌든 오디세우스는 그 소용돌이로 가면 다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스킬라 쪽으로 붙어서 가다가 동료를 6명 잃어버리는데, 이와 같이 양쪽에 큰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대개 카립디스와 스킬라 사이에 있다라고 영어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여기서 동료들을 6명 잃어버리고서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테이레시아스도 강조했었고 키르케도 강조한 태양신의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 오디세우스는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내리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여기 있는 소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만 거기 있는 동안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거기 바람이 불지 않아가지고 계속 머무는데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섬 구석에 기도를 드리러 갔는데 그 사이에 거기서 기도 드리러 갔다 또 깜빡 잠이 듭니다. 오디세우스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는 버릇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사이에 부하들이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냄새를 맡아보니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달려가 보니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그림에 사실은 여기서 소들이요, 막 가죽이 꿈틀거리면서 우는 소리가 나고 고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종의 꼬치를 만들어서 굽는데 거기서도 우는 소리가 나고 그런 걸로 돼 있어요. 앞에 보시는 그림에 왼쪽 아래쪽에 배가 있고 거기 몇 사람 보이는데 이렇게 눈이 약간 뒤집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칼을 뽑으면서 뛰어나가는 사람은 오디세우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작에 나오는 상황하고는 약간 다르게 그려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 위쪽에 우리가 볼 때 왼쪽 위에 태양신이 마차를 몰고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양신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우스를 찾아가서 저놈들 혼내주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 그래서 제우스가 갑자기 좋은 바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띄워서 한 바다에 나가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면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배가 부서지고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오디세우스 혼자만 거기서 배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용골과 제일 높은 데까지 서 있는 돛대를 묶어가지고 작은 뗏목을 만들어서 거기서 떠밀려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로 방향으로 있는 용골과 세로 방향으로 있는 돛대, 가로 세로에다가 높은 곳과 낮은 곳 합쳐져 가지고 어떤 온전성을 가지게 되는데 구원의 장치들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그림에는 오디세우스가 뗏목이 아니라 엉뚱하게 바닷거북에 타고 있는 걸로 그려놨어요. 실제로 아마 저런 일도 이따금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작은 뗏목을 타고 가는데 하필이면은 얼마 전에 지나온 그 소용돌이 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소용돌이가 막 물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작은 뗏목 위에 올라가서 높이뛰기를 해가지고 옆에 벼랑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잡는데 앞에 보시는 그림 오른쪽 위에 무화과 나무 잎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소용돌이에서 뗏목이 올라오자 그걸 타고서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거기 계속 떠밀려 가가지고 결국엔 칼립소를 만나게 됩니다. 칼립소는 바다의 요정인데요. 사실 오디세우스를 그 칼립소가 7년 동안이나 붙잡아 두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디세이아 작품을 이렇게 보면요, 4권까지 아들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오디세우스와 마주쳤을 때 오디세우스는 요 칼립소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7년 동안 오디세우스를 감춰놨는데 요 칼립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감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시려면은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원래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원래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아포라는 말은 뒤집는다는 뜻이고 칼립스하고 이름 비슷하죠? 그게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덮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자기의 남편이 되어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고 그러면서 오디세우스를 붙잡고 있어요. 왜 7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10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왔으면 아들이 다 성장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오게 됐을 거예요. 아들이 성장하게 돼가지고 거의 어른에 도달하는 그 나이까지 붙잡아 두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피터 브리겔의 아들인 얀 브리겔이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꽃이 만발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 섬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볼 때 약간 중앙에서 오른쪽에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디세우스는 고향에 가고 싶어요. 사실希腊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붙잡혀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은 동굴에 출구 같은 게 있고 거기 멀리 저기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그림에서는요,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같은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왼쪽에 멀리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은 또 오디세우스일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날마다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어요. 자,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만든 그 조각상은요, 요 키르케는 칼립소죠. 칼립소는 그 저기 동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궁룡처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집에 가고 싶어서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뱃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칼립소하고 오디세우스 사이에 작은 에로스가 오디세우스를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 칼립소가 그 오디세우스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을 쓰지 않고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7년이 지나가고 나서 신들이 그만 오디세우스 보내주라 그래갖고 오디세우스가 떠나게 되는 게 아까 4권까지의 아들의 이야기에 뒤이어지는 아버지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뭐든지 잘 만들거든요. 여기 칼립소가 몇 가지 도구를 주니까 그거로 뗏목을 만들어요. 그냥 배를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만드는 걸로 돼 있고요. 이걸 타고서 칼립소가 준 옷과 음식을 가지고서 떠나갑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이제 인간들이 사는 땅 가까이에 와가지고 뗏목이 파손된 다음에 겨우 헤엄을 쳐가지고 나우시칸의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잠자리를 찾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밤중에 자다가 너무 추울 수도 있고 짐승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 밑에 들어가서 나뭇잎을 덮고 잡니다.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고 찬탄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오디세우스는 지금 포세이돈의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문명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세이돈의 영역인 바닷가에 문명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여신의 상징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데요. 그것도 한 그루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것도 하나는 우리가 보통 기르는 올리브고 다른 하나는 야생 올리브입니다. 지금 오디세우스가 도착한 땅이 문명과 야만이 다소간 섞인 완전히 그 환상의 세계를 벗어나지는 못한 그런 데예요. 더구나 지금 오디세우스가 여기서 나뭇잎을 뒤집어 쓰고 자는데요. 거기에 아주 좋은 지규가 있습니다. 마치 들판 끝에 혼자 사는 사람이 불씨를 잃어버리면 얻을 데가 없기 때문에 불씨를 재 속에다가 깊이 묻어준 것처럼 그렇게 거기서 잤다라고 하는데요. 요거 한편으로 보면은 오디세우스 죽음의 이미지 지금 무덤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불씨라고 하는 말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를 썼는데 오늘날의 정자, 스펌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여기 자궁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서 죽은 것처럼 소진하고 거기 묻혀 있지만은 그 마치 재 속 자기도 재인 것처럼 묻혀 있지만 이제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다시 한번 타오르게 될 불씨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디세우스는 거기서 자다가 다음날 저녁 무렵에 거기로 빨래하러 나왔던
이 섬의 공주 나우시카와 만나게 됩니다. 이 나우시카가 낮에 와서 빨래를 하고 저녁에 가려고 그러는데요. 자기들끼리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깊은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녀 하나가 비명을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오디세우스가 깨어납니다. 자, 우리 앞에 그림을 같이 보시면요. 위에는 도기 그림입니다. 거기 왼쪽에 오디세우스가 나무 밑에 있다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가고 있고요. 거기 한쪽에는 빨래하고 있는 여자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밑에 그림에는 역시 알레산드로 알로리의 그림인데요.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쪽에 나우시카가 옷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저 뒤에는 빨래하고 있는 사람들, 공놀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실 요거는요, 여러분 개구리 왕자님의 모티프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림 동화에 보시면은 공주님이 금공을 갖고 놀다가 깊은 소용돌이에 빠져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개구리 왕자가 뒤에서 저 공 찾아주면 결혼해 줄 거냐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소용돌이도 나오고 공도 나오고 그 개구리에 해당되는 물에서 나온 초라한 남자도 나오고, 그리고 둘 사이에 결혼 얘기도 오고 가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나우시카네 집에 가서 굉장히 경탄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막 다 금과 은과 청동으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의 정원이 굉장히 번창하고 아름다운 꽃과 과일로 그득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기는요, 한쪽에서는 과일이 막 꽃이 피고 한쪽에서는 익어가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과일을 수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우시카네 집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 많은 학자들이 11권에 나오는 나쁜 저승에 대비되는 좋은 저승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나우시카네 집에서 접대를 받는데요. 나우시카의 아버지가 가객을 불러다가 트로이아 목마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게 해요. 오디세우스가 그걸 듣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에 가운데에 키가 큰 사람이 서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왕이 눈먼 가객에게 노래를 중지시키고 있어요. 그거를 약간 확장한 것이 우리가 볼 때 약간 좀 확대해가지고 잘 안 보여서요.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눈을 가리고 있는 오디세우스입니다. 사실은 옷을 뒤집어 쓰고 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저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자 오디세우스가 저 노래 속에 나오는 오디세우스가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겪은 일을 쭉 얘기해 주는데,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얘기예요. 이 대목에 보면 꼭 저 자신이 오디세우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사실은 오디세이아 중간에 갑자기 현재에서 과거로 들어가 가지고 한 10년 정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플래시백에 해당되는, 오늘날의 영화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다 3인칭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1인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장치를 이용해서 과거 이야기도 집어넣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따금 시비를 걸 수도 있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오디세우스 자신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 집어넣어도 시인 자신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신기하게 거기 9권에서부터 12권에 이르는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 오디세우스 그 역사에 말하자면 맨 앞에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자, 오디세우스는 나우시카네 섬 사람들이 배로 실어 가는 동안에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오디세우스를 고향 땅에다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데요. 오디세우스는 처음에 깨어가지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물론 20년 사이에 고향이 조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 옛날에 그렇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어쨌든 그것보다는 오디세우스의 이 장면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저승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일종의 죽은 사람으로 간주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밑바닥에 의식이 있다가, 그리고 지금 여기 고향은 질서가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오디세우스는 그냥 여기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자기 왕으로서의 지위도 회복하고 이 무너진 질서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시작 부분이 바닷가에 지금 도착한 거기이기 때문에 저승 갔다 온 사람으로 제일 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기억이 다 지워진 것처럼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아테네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지고 에우마이오스, 충직한 돼지치기를 찾아가게 합니다. 거기서 접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사건은 여행에서 돌아온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텔레마코스는 앞에 4권까지 나오다가 메넬라우스네 집에 가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텔레마코스의 여행을 사실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앞부분은 저기 네스토르네 집에 가서 종교적인 의례에 대해서 배우고, 뒷부분은 좀 메넬라우스를 찾아가서 환상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그 세련된 귀족들의 삶이 뭔지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서 지금 여기 돌아온 참이에요. 아테네 여신이 오디세우스의 그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지팡이로 건드려 가지고 다시 멋진 중년의 신사로 만들어줘서 텔레마코스가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아마 20년 만에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알 길이 없죠. 그렇지만 여기 오디세이아엔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처음에 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섬기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아마도 그의 얼굴에서 이 중년 신사의 얼굴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텔레마코스는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여기 오디세우스가 지금 집을 떠난 지 20년째예요. 전쟁터에서 10년, 그리고 바다에서 또 10년.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은 다 돌아왔는데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페넬로페에게 몰려들어가지고 자기와 결혼하자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 앞에 그림에 보시면요, 그 페넬로페가 여기 저 직무를 짜다가 실을 끊고 있고요. 이렇게 저 창가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꽃을 가져다 바치는 사람, 뭐 또 보석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막장 이 집안의 재산을 먹어치우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오디세우스의 아내가 지금 몇 살쯤 됐을 거냐고 저한테 질문들 하시는데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옛날에 결혼들을 좀 일찍 했으니까 대충 한 18살쯤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 다음 해쯤에 아이를 낳고 아이 낳자마자 이렇게 남편이 집을 떠나가서 지금 20년째 집을 비운 것으로 대충 4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요즘에는 굉장히 수명도 길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해서 나이 드셔서도 미모를 유지하는 여성이 많은데 옛날에는 그러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 모인 젊은이들이 그냥 페넬로페가 예뻐가지고 구원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집안의 재산도 차지하고 아마도 왕이 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되는 왕의 부인과 결혼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 그 구혼자들이 이 집안에다 막 압박을 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페넬로페가 앞에 직물 짜는 그림이 있습니다만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낮에는 직무를 짜고 밤에는 직무를 풀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내가 우리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드려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민담에서는요, 이 집을 떠나가 있는 남편의 수의를 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의가 완성되는 순간에 남편은 이제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작품은 약간 다르게 시아버지 수의를 짜는 걸로 했습니다. 어쨌든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면서 3년을 버티다가 4년째 들통이 나는데 하녀 중에 하나가 일러 바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집 하녀들 중에 구혼자들하고 바람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일러 바쳐가지고 드디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압박을 받아가지고 직무를 완성을 했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참인데 이때 오디세우스가 돌아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귀향자 모티프라고 하는 거, 집 떠난 사람의 아내나 혹은 약혼녀가 결혼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그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현대 영화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다음 날 아들이 먼저 가고 다시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집에 갑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온 이 주인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집 늙은 개 아르고스가 그를 알아봐요. 자,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개가 달려가가지고 주인에게 이렇게 막 비비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졌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요. 이렇게 똥더미 위에 그 온몸에 헌대가 나고 벌레에 시달리면서 늙은 개가 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꼬리를 치고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죽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자기 아내 앞에서도 눈물을 안 흘리는데 이때만큼은 눈물을 흘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고스 죽고 나서 이제 오디세우스는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문간에 앉아서 거지인 척하면서 구걸을 하고 그러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 집 여주인인 페넬로페와 밤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자기가 이 집 주인의 행방을 알고 있느라고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자기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페넬로페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고맙다고 발 씻을 기회를 줘가지고 오디세우스가 거기서 발을 씻게 됩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에서 저기 오른쪽 구석에 유모가 있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가는 노파가 있는데 어렸을 때 오디세우스 길러준 유모입니다.
오디세우스의 발을 씻기다가 그만 무릎에 있는 흉터를 발견해요. 굉장히 유명한 흉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어렸을 때 외갓집 갔다가 사냥에 참여했다가 멧돼지에게 생긴 그런 흉터입니다.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소리를 치려는 순간에 오디세우스가 입을 막고서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페넬로페가 유모를 이제 철수하고요. 페넬로페가 내일 자기가 남편이 두고 간 활을 꺼내가지고 구혼자들을 시험하겠노라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쏘기 시합을 열어서 남편이 두고 간 활에 줄을 걸어가지고 12개의 도끼를 이렇게 꿰뚫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찬성합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들 일단 줄하고 활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거기다 줄을 걸지를 못해요. 그러자 맨 마지막에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래갖고 기회를 얻어서 드디어 줄을 아주 쉽게 겁니다. 그리고 12개의 도끼 쭉 서 있는 걸 꿰뚫어요. 대개는 도끼 자루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자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끼 머리에 나 있는 구멍들을 꿰뚫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이렇게 단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화살을 날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오디세우스는 12개의 도끼를 꿰뚫은 다음에 이어서 화살들을 가지고 거기 있는 구혼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 보시는 그림에 오디세우스가 활을 쏘고 있고요. 벌써 밑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에 화살 맞은 사람은 이 구혼자들의 우두머리들로 그동안 나쁜 짓을 거짓말도 많이 했던 자고요. 등에 창 맞은 사람은 오디세우스를 노리다가 그의 아들, 여러분이 볼 때 제일 왼쪽에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무구를 가져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를 노리다가 아들의 창에 죽은 사람입니다. 텔레마코스도 드디어 적을 하나 쓰러뜨림으로써 이제 성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자, 나머지 구원자들이 뭔가 칼을 들고서 저항하고 있는데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방패 같은 게 너무 반들반들하게 생겼죠. 요거 방패가 아니라 사실은 상이에요. 앞에 작은 상들을 하나씩 놓고서 식사를 하는데 그걸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화살로 죽일 수 있는 데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돼지치기와 소치기 하나도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돼지치기, 소치기, 그리고 자기 아들과 자신까지 넷이서 창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처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처단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사이에 페넬로페가 2층에서 자고 있어요. 이 집 식구들은 뭔지 조금 결정적인 순간에 자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치운 다음에야 페넬로페가 2층에서 내려옵니다. 그렇지만은 20년 만에 돌아온 남편에게 막 달려가서 안기지를 않아요.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마 여기쯤에서 혹시 오디세우스가 원래 모습을 찾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이제 수수께끼 내야지, 수수께끼를 맞춰야지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처럼 하녀들한테 저분 침대 내다가 잠자리 보아드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화를 내요. 그거 움직이지 못하는 침대인데 누가 베어냈냐고요. 자, 이 집에 비밀의 침대가 있습니다. 땅에서 자라난 나무를 베이지 않고요. 그대로 조금 다듬어서 요거를 하나의 기둥으로 삼고 기둥 3개를 더 세워서 침대를 짰어요. 그 전에 벽을 둘렀기 때문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부부의 침대가 땅에 굳게 뿌리 박혀 있다. 부부 사이에 굳건한 신뢰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거 얘기를 하자 페넬로페가 저 사람 나의 남편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오디세우스를 알아보는 장치가 여러 개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어떤 기억, 그것입니다. 오디세이아의 결말은요. 오디세우스 일행이 아버지의 그 과수원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죽은 구혼자들의 친척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싸우다가 아테네 여신이 멈추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화해를 하고 멈추는 데서 결말이 지어집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약간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긴 작품들이 그렇게 끝이 약간 약한 경향이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도 결말은 조금 약한 걸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오디세이아의 경우에 결말이 약한 것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옛날 가객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오늘 그 작품을 다 끝내버리면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따라서 이야기를 계속 늘려가는, 이야기를 연결해가는 방법만 발전시켰지 끝맺는 방법을 발전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사실 이게 결말이 조금 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두 진영에서 한쪽이 죽었으면 다른 쪽에서 복수를 한쪽에서 이쪽을 죽였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복수를 하고 피의 복수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인데 여기서 화해를 하고서 평화로 끝을 맺는다는 것,
이것이 인류의 정신이 이제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결말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오디세이아의 좋은 점에 대해서 내용과 형식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어요. 내용은 이제 충분히 된 것 같고요. 형식 얘기도 꽤 됐습니다.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현대에 우리가 이 작품을 읽는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중간중간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야기 다루는 사람으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거듭거듭 비슷한 이야기 요소가 이렇게 반복되는데 우리 그거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현대 아까 저기 오디세우스가 나우시카에게 구원을 받는 장면에서 개구리 왕자님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 현대에 아바타 같은 영화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 이야기라고 하는 게 과거에 수없이 계속됐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냥 순서만 바꿔가지고 요소는 같고 순서만 달리 짜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일반 독자들에게 가장 큰 의미로 다가서는 것은 이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일종의 성장 과정이거나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클래식 오디세이라든지, 인문학 오디세이라든지. 그리고 오디세이아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오디세우스가 좀 못한 위치에 있다가 점점 커가가지고 자기를 완성해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전에 온전했던 자기를 찾아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리아스는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마도 인류가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들하고 비교해서 비참한 존재라는 것도 얘기하고요. 거기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영원한 명성을 추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대표적입니다만 명성을 추구해서 막 일부러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디세이아에서는 그런 걸 강조하지 않고요. 생존과 귀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살아서 돌아가야만 말하자면 영원한 명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리아스와는 달리 조금 다른 덕목입니다. 인내와 절제 그리고 지혜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리아스하고 비교해가지고 조금 그 목표도 다르고 거기에 필요한 덕목들도 다릅니다. 이상해서 우리는 오디세이아에 대해서 짧지만 그냥 같이 훑어봤습니다. 사실 저의 강의는 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리아스건 오디세이아건 이런 작품들을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직접 작품을 읽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하는 게 저의 목표인데요. 오늘 이렇게 들으신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으시면서 거기서 여러분들만의 재미와 여러분들만의 의미를 찾아내시면 저에게도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